어느 고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 집 며느리는 사흘을 못 버틴다고요. 바로 그 소문이 가장 시끄럽던 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게으르고 제일 입이 가볍고 밤만 보면 눈이 뒤집힌다는 처녀가 그 집에 제 발로 시집을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자리에 아무도 원하지 않던 처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 처녀 사흘도 못 버티고 쫓겨날 거라고요. 처녀가 장터 고물더미에서 주워온 낡은 물건 하나를 품에 안고 그 집 살인문을 열던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건이 이 집안을, 그리고 이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그렇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물건은 또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의 안주인 최 씨 부인은 이 고을에서 인색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짠 나물 한 가지뿐이었고 간장 한 종지도 물을 타고 또 타서 사흘을 넘겼습니다. 옷은 해지면 새로 짓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매가 찢어지면 치맛자락을 잘라 덧대고 치마가 다르면 또 다른 천을 꿰매 붙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더 질리게 한 것은 그 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끝 같아 며느리로 들어갈 처녀가 있다는 말만 나오면 중매쟁이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소? 밥보다 잔소리가 먼저 목에 걸릴 집인데. 그런데 말이지요. 이 최 씨 부인의 인색함에는 까닭이 없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원래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기와집 두 채의 눈도 있고 소도 있었지요. 허나 부인이 16되던 해 이 고을 전체를 덮친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가 채 안 되어 기와집 두 채에 살던 집안이 남의 헛간 한 칸을 빌려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비녀 하나를 팔던 날도 옆에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인색한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사라지는 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쌀 한 톤, 간장 한 방울,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바람의 외동아들 치원은 20일 7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치원은 성품이 착하고 얼굴도 반듯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미가 문제라고요. 그 소문이 장터까지 흘러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순이라는 처녀가 입안 가득 약과를 물고 느릿느릿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그때 옥순은 중매쟁이 박서방이 누군가와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옥순이라는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이름난 별종 처녀였습니다. 나무꾼 일을 하던 큰아버지가 가파른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뒤 낡은 움막에 홀로 살아가는 처녀였지요. 부모는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큰아버지마저 가고 나니 옥수는 진짜로 혼자였습니다. 헌데 이 처녀가 워낙 별종이라 혼기가 꽉 찼건만 단 한 집도 며느리로 들이려는 데가 없었습니다. 입이 가볍고 손이 느린 데다 먹을 것만 보이면 두 눈이 번뜩이고 남의 살림 구경을 좋아하는 오지렛 넓은 주책바가지였지요. 기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길에서 줍고 집안 가득 쌓아두는 버릇까지 있었으니 어른네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절대 안 되오. 밥상머리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는 며느리를 어찌 한 지붕 아래 두겼냐. 그런데 말입니다. 옥순의 움막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접어남긴 종이 한 장이었지요. 어머니는 오래 아팠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로 가느다란 손으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썼습니다. 옥순아, 이건 네가 시집 가면 펼쳐보거라. 그 전에는 보지 말고. 옥수는 그 종이를 보자기에 싸서 들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뒤에도 그 종이만은 그 자리에 두었지요. 시집을 가지 않는 한 열어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옥수는 시집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독한 시어머니가 있다 해도 그 종이를 펼쳐볼 수 있는 날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옥순이 약과를 오물오물 씹으며 걸어가다 박서방이 수군대는 소리를 엿들었다. 아니, 최 씨 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심성도 착한데 그 독한 어미 때문에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요? 뼛속까지 독종이라 며느리 하나 들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옥순이 박서방 앞으로 슬며시 다가서더니 입을 뗐다. 그 아드님이여,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매가 선하다는 그 총각 맞지요.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안 될까요? 박서방은 입에 물던 엿가락을 목에 걸릴 뻔하며 외쳤다. 아이고, 참말로 그 인색한 집에 시집을 가겄다고? 밤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네가 식초에 절인 나물 한 가지로 끼니를 때우는 그 집에 집은 이틀만 버텨도 용하단 소리 듣는다니까요. 하지만 옥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셔요. 인색한 시어머니요. 괜찮아요. 말이 독하다고요? 그것도 걱정 마셔요. 독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귓구멍도 안 막히고 좋지요 뭐. 저는 시집만 가면 그만이구만요. 박서방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독종 시어머니의 별종 며느리라. 그 집 아들이 참 고생이겠구먼. 이 얘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옥순이가 최 씨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아유,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먼. 하지만 정작 옥순이 어떤 처녀인지 꿈에도 몰랐던 최 씨 부인은 시집 오겠다는 계집이 있다는 말에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대쪽 같은 선미에 남의 말은 콧으로 매주를 쏠다 해도 안 듣는 사람인지라 옥순에 대한 소문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었다. 저 시집 올 처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얼씨구 좋다며 입꼬리를 올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 오겄다는 처자가 있을 때 잡아야지. 더 늙으면 내 아들 얼굴에 말린 명태라도 매달아 팔아야 쓰건다니. 그 길로 최 씨 부인은 옥순 얼굴도 보기 전에 혼인을 성사시켜버렸다. 이렇게 하여 이 고을에서 제일 독한 시어머니와 제일 엉뚱한 며느리 사이에 웃지 못할 한 지붕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혼인 날이 정해지자 옥수는 움막으로 돌아와 들보 위에 올려두었던 보자기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떠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조미는 누렇게 바랬지만 접힌 자국은 여전했다. 혼인날 새벽 옥수는 일찍 눈을 뜨고 앉아 보자기를 풀었다. 종이에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옥순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왔구나. 어미가 네 시집 가는 날을 볼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허나 어미는 네가 걱정되지 않는다. 아가, 세상에 독한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상처를 찾아내면 독함은 녹는다. 넌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라. 그게 제일 강한 무기야. 사랑한다. 옥수나. 옥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한참을 훌쩍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는 일어섰다. 어머니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옥수는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저고리 안에 품었다. 혼인날이라 하지만 번듯한 가마가 있을 리 없었다. 박서방이 이웃집에서 나귀 한 마리를 빌려왔다. 옥수는 나귀 등에 올라탔다. 나귀는 귀를 쫓근 세우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서방이 고삐를 잡아당기고 옥순이 옆구리를 툭툭 차던 나귀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 씨 집 방향이 아니라 장터 방향이었다. 박서방이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야야야, 반대편이야 반대편. 결국 옥수는 나귀에서 내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혼수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신부라니. 지나가던 안악들이 멀리서 보고 수군거렸다. 저 새댁 가마 대신 걸어서 시집가네. 옥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약과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는 씩씩하게 걸어갔다. 가슴속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으니까. 한낮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최 씨 집살이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다가들었다. 다 다른 집신을 질질 끌며 옥순이 살인문 앞에 멈춰섰다. 등에는 혼수 보따리 그리고 입안에는 약과가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침 그 시각 최 씨 부인은 마당에서 이웃집 돌쇠 어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간장 한 종지를 빌려 쓰고는 갚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돌쇠 어멈이 어이없다는 듯 맞받아치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살인문이 옥순의 어깨에 밀리며 벌컥 열렸다. 옥순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소리의 돌쇠 어멈도 최 씨 부인도 마당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치원도 일제히 살인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 씨 부인이 입을 닫았다. 처음이었다. 이 마당에서 이렇게 조용해진 건 이 집 지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옥순의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몸에 꼭 끼는 낡은 저고리와 치마, 통통하게 오른 살집, 그리고 입안에서는 여전히 약과가 오물오물 씹히고 있었다. 경호 영감이 부엌에서 고개를 빼고 내밀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 치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 여자구나. 이 여자랑 평생 살아가는 거구나. 그 순간 옥순이 약과를 꿀꺽 삼켰다. 손등으로 입을 쓱 닦더니 저고리 구름에 손을 쓱쓱 문질렀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 서서 최 씨 부인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어머님, 옥순이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요. 최 씨 부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돌쇠 어멈이 눈치 없이 한마디 보탰다. 아, 글쎄, 간장종지 얘기는 어쩔 거야. 최 씨 부인이 번개같이 돌아보았다. 돌쇠 어멈은 주랭랑을 쳤다. 그날 점심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이 무짜찌 한 조각이 전부였다. 쪼글쪼글하게 말려 간장물이 베어 까맣게 변한 무 조각이었다. 옥순이 그것을 집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얼굴이 찔그려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입안이 오그라들 정도로 짠 기운이 몰려왔다. 꺽 숨을 들이켰다. 이건 무가 아니라 소금 덩어리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왜 이리 짜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구만요. 그러면서 옥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만큼 짜게 절여두는 건 오래 두려는 거야.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어머니 말이 맞네. 이 사람은 독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게야. 최 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태연히 말했다. 무 한 조각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여. 이제 너도 이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 밥상에 길들여져야 할 것이다.
반찬 2가지는 사치야. 경호 영감이 곁에서 중얼거렸다. 그 물을 소금물에 넉덜 담가서 짠 기운 잘 들인 건데 이걸 먹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집에 시집온 너도 참 딱하다. 치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하나로도 벅찼는데 내 아내 된 여인도 만만치 않구먼. 이놈의 집구석. 그날 저녁 방으로 들어온 치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옥순이 볼에 곱게 연지를 찢고 쪽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등잔불 앞에 수줍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낮에 약과를 씹으며 마당으로 들어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 보였다. 옥순은 눈을 깜빡이며 씩 웃었다. 예식도 없이 시집와서 첫날 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양 좀 내봤는데 좀 어때요? 지원은 얼굴이 벌개져 헛기침만 했다. 허허, 그게 나 원참.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보기엔 사내대장부 같으신데 수줍음은 또 많으신가 봐요. 옥수는 까르르 웃더니 보따리에서 작은 약주병과 곶감 몇 개를 꺼내 소반 위에 올렸다. 이웃 안악이 시집 가는 날 쓰라고 몰래 챙겨준 것이었다. 빈손으로 시집 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서방님, 얼른 한 잔 받으셔요. 잔이 오가다. 옥순이 제 잔을 들고 킹킴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찔거렸다. 이게 뭔 맛이래요? 술이 원래 이렇게 써요. 쥐는 술이란 걸 처음 마셔봐서. 에이, 그래도 들이켜야지. 꿀꺽. 순간 옥수는 얼굴을 찔그리며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고개를 푹 떨구며 쿵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지원이 조심스레 귀를 가져다 대니 코끝에서 가느다란 코고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원은 볼에 연지 찍고 잠든 얼굴을 보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어딘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귀여워 보였던 것이다. 지원은 조용히 등잔불을 껐다. 첫날 밤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떠올랐건만 옥수는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보자 하던 최 씨 부인이 끝내 참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첫날 아침부터 늦잠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침상 차려서 올릴 생각은 않고 이 시각이 되도록 자빠져 자고 있으니 원. 그제야 옥순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구만요. 저는 잠은 넉넉히 자야 쓰는데 해가 중천은 넘어야 눈이 떠지거든요. 뭐라고? 그럼 대체 뭐 하러 시집 왔냐? 그거야 서방님이 잘생겨서 왔지요. 최 씨 부인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혀를 끌끌 찼다. 아이고, 별나다 별나.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다니. 원. 한참이 지나 실컷 자고 난 옥순이 배를 움켜쥔 채 부엌 앞을 서성였다. 밥 달라고 직접 말하기는 미망했다. 그냥 냄새만 맡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뭘 기다리는 거냐? 옥순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냄새가 좋아서요. 최 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에 밥만 덜컥 말아내왔다. 사발에 담긴 그 꼴은 꼭 개밥 같았다. 어머님, 찬 하나 없이 이걸 어찌 먹으라고 내주시나며. 김치라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네가 뭘 했냐? 파티를 했냐? 청소를 했냐? 밥을 차렸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거라도 주는 걸로 감사히 여겨라. 아침상까지 내가 다 챙겨줬으니 양심이 있거든. 점심은 네가 차리거라. 그런데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옥순이 방문을 벌컥 열고 상을 들고 들어왔다.
의기양양하게 상을 내려놓자 최 씨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밥상 위에는 웬걸 찬물에 밥만 말아놓은 사발 하나뿐이었다. 반찬은 그림자도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아침에 이리 주셨잖아요. 누군 물밥만 삼키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똑같아야 쓰는 거 아니어요. 허구한 날 저도 물밥만 주실 거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서방님도 다 같이 물밥 잡수셔야 쓰건지요. 마침 나무하러 갔다. 돌아온 치원이 방으로 들어서다 그 상을 보았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니,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요. 최 씨 부인은 화가 잔뜩 난 채 물밥 그릇을 덜컥 집어 흔들며 외쳤다. 이것 좀 봐라. 나도 너 물밥이나 먹으란다. 세상에 이게 말이냐 맞냐.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소린 또 처음 들어본다. 며느리 들어오면 살림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속이 들끓는구나. 끌어. 치원이 어머니와 옥순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살그머니 밥상 앞에 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두 분이 싸우시는 동안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최 씨 집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아침에는 빗자루 전쟁, 저녁에는 먹을 것 전쟁. 어떤 날은 부엌에서 같이 밥을 짓다가 둘이 밀고 당기는 통에 밥이 타버리기도 했다. 겸호 영감이 타버린 밥을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밥을 태우는 신기한 일이 생기는구먼. 허나 그 싸움 속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하나 생겼다. 어느 저녁 옥순이 나물 한 가지를 무쳐 밥상에 올렸다. 최 씨 부인은 그 나물을 끝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밥상을 치우고 나니 나물 그릇이 비어 있었다. 치원이 그것을 보며 옥순에게 눈짓을 보냈다. 옥순은 빙긋 웃으며 모른 척했다. 그 무렵 저녁이었다. 옥순이 쌀을 씻다가 저고리 겨드러니 솔기가 쫙 찢어졌다. 구멍이 주먹이 쏙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지자 옥순은 툴툴대며 최 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이 옷 좀 보셔요. 여기저기 구멍투성이구만요. 이 꼴로 장에 나가기도 창피한데 새 옷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최 씨 부인은 눈을 흘기며 콧방귀부터 끼었다. 세상에. 옷에 구멍 좀 났다고 새 옷 타령이라니. 그까짓 것 꿰매 입으면 되지. 댁이 무슨 양반집 교수인 줄 아오? 사치 부릴 생각 말고 입던 옷이나 아껴 입어. 다음 날 아침 옥순이 방문 앞에 놓인 것을 들어보니 어제 입던 저고리에 광주리 짜던 칡껍질 조각까지 덧대고 꿰매나서 꼴이 꼭 받침 장수 옷 같았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꼴이래요. 새 옷 사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밤새 정성껏 새 옷 만들어놨다. 구멍 난 데마다 1000턴 됐으니 이보다 튼튼한 옷이 어디 있거니. 옥수는 그 옷을 들고 마당에 서서 훌쩍거렸다. 입술이 쑥 나와 꼭 오리 주둥이 같았다. 마침 그때 장에서 돌아온 치원이 지게에 나무짐을 쥐고 들어섰다. 어깨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팔뚝엔 장작 무게로 선묘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치원이 옥순의 손에 들린 옷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다. 누가 우리 옥순한테 이런 벗짐장수 옷을 입혀놨대. 동네 구석구석 눈 씻고 찾아봐도 어머님 말곤 이리 치껍질까지 덧대 입는 분 없지라. 이 꼴로 밖에 어찌 나가겠쇼. 치원은 잠시 멍하니 옥순을 보다가 풀어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그 옷 입으니 더 귀엽구만.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벗짐장수
새색시라 부르건다. 옥수는 더 돌아져 등을 휙 돌리고 입술을 쭉 내밀었다. 며칠 뒤의 일이었다. 치원이 나무짐을 팔아 역전 몇 잎을 받아내더니 아무 말 없이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을 사서 옥순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쪽지도 없었다. 그냥 놓고 나갔다. 옥순이 그 옷을 품에 안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치원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옥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서방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귀끝이 살짝 빨개져 있었다. 최 씨 부인은 그 무명 치마 저고리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지 않은 척 지나쳤다. 그러나 그날 밤 경호 영감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 애가 여기 오래 살겠네요. 경호 영감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집이 따뜻해지겠어. 어느 날 옥순이 빨래터에 나가니 젊은 아낙네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저기 은행나무 옆 두 번째 초가집 말지. 집 서방에 주모랑 눈이 맞았다도만 안 씻고 몰래 주막을 들락거린다 하더라고. 옥순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그 집 안주인에게 달려가 그 말을 전했다. 결국 사실이 아닌이 드러났고 소문을 낸 돌쇠 어멈이 된통 혼이 났다. 얼마 뒤 돌쇠 어멈이 옥순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은 화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니, 세댁, 왜 남의 집 얘기를 함부로 퍼뜨려서 나를 욕쟁이로 만들었냐 말이오. 옥순은 눈을 껌벅이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전 그저 알려드린 것뿐인데요. 돌쇠 어멈은 눈을 부릅뜨고 옥순을 노려보았다. 옥순은 뒤로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때 마루에 있던 최 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나섰다. 눈빛이 번쩍이며 쩔렁쩔렁 소리쳤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남의 집 흉을 씨부렁거린 건 네 탓이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소리치고 앉았어. 어디서 빰 맞고 와서는 우리 며느리한테 성질을 부려. 다시는 쓸데없이 입방아 찢지 마라. 또 헛소리 지어내면 내가 동네 어른들 불러다 낙나게 까발려 버릴 테니 각오하고 살아. 돌쇠 어멈은 씩씩거리며 뒤돌아 나갔다. 돌쇠 어멈이 나가고 마당에 두 사람만 남자 옥순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왜 저를 감싸신 거예요? 저도 입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 씨 부인은 잠깐 멈추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이 가벼운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 그 말을 남기고 최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옥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 사람의 상처를 찾아내면 독함은 녹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더. 한낮 햇빛이 내리치는 마당 한쪽. 최 씨 부인이 부엌 앞에서 옥순을 굴렀다. 며느리야, 장에 가거든 두부 한 모만 사오너라. 괜히 딴짓하지 말고 꼭 두부만. 알겠냐? 알겠구만요. 두부 한 모, 이것만 사오면 되지요. 옥순은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다. 허나 두부 좌판은 힐끔 보기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다. 옥순의 눈이 멈춰선 곳은 장터 구석에 늘어진 헌물 좌판이었다. 멀리 희끗한 영감이 깨진 사발, 누렇게 파랜 필사본, 귀 하나 떨어진 벼루까지 쭉 늘어놓고 있었다. 두부 사오라는 심부름은 그 순간 까맣게 잊혔다. 영감님, 이 사발은 너무 깨져서 반찬 담기도 미망하것슈. 이 벼루는 또 귀가 나갔네요. 이런 건 아무도 안 집어갈 거 아녀요. 저 주시면 고맙겁네요. 그러다 주인 영감이 성이 나서
버럭 소리쳤다. 허참, 살 것도 아니면서 만지고 흔들고. 이 세댁 입이 보통이 아니구먼. 나 이 옆에 서 있자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차라리 몽당 싸가슈. 대신 다시는 오질 말게나. 그리하여 옥수는 보따리에 깨진 사발, 필사본, 귀 떨어진 벼루를 잔뜩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 씨 부인의 고성이 쏟아졌다. 아니, 두부 한 모 사오라 했는데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와. 사오라는 두부는 간데 없고 또 고물덩이만 한 보따리 안고 왔구만. 내가 너 때문에 미쳐야 쓰건다. 미쳐. 그때 방 안에서 경호 영감이 기침을 하며 나왔다. 낡은 필사본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하하,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건 며느리뿐이구먼.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보는 눈만 있으면 귀한 법이지. 최 씨 부인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다. 그러다 옥순이 보따리에서 귀 떨어진 벼루를 꺼내자 경호 영감은 벼루를 받아들고 빛바랜 결과 먹물 자국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잠시 굳어버렸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오호라, 이건 예사표루가 아니구먼. 남포석 표루가 틀림없다. 비록 귀는 깨져 흠이 났으나 이 결을 보기에 최 씨 부인이 한 발 다가섰다. 영감, 왜 그래요? 경호 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벼루를 25 되던 해, 그 해 흉년에 이 벼루 팔아서 식구들 먹였지. 그 뒤로 한 번도 내 손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원도 옥순도 말이 없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그 벼루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어딘가를 떠돌다 장터 고물 좌판에 올라온 그 물건. 겸호 영감은 두 손으로 벼루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흉년을, 그 시절을 이 부인도 함께 겪었기 때문이었다. 옥순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와 경호 영감 옆에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호 영감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불도 켜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다. 옥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 벼루는 그냥 고물이 아니었어. 이 집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어. 상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데 말입니다. 날밤 옥수는 물을 뜨러 나가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일을 물고 늘어질까요? 경호 영감이 한숨을 쉬었다. 글쎄, 나는 분명히 갚았소. 내 손으로 낙관까지 찍었지. 허나 그 증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말로만 갚았다 해봐야 누가 믿어주겠어. 옥수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고집도 잔소리도 없었다. 저 오래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옥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러섰다. 그런데 말입니다. 벼루를 되찾은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 고을에서 두 고을 너머에 사는 이 생원이라는 자가 최 씨 집 살인문을 두드렸다. 장터에서 돈놀이를 하는 것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최 씨 부인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경호 영감도 조용해졌다. 옥수는 두 사람의 그 반응을 보았다. 밤에 안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 오래 두려워하던 그 사람. 이 생원이 마루에 앉으며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러더니
희죽 웃으며 말을 꺼냈다. 최씨 탱, 오래간만이구먼요. 사는 게 여전히 어렵나 봐요. 집이 그대로네. 최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찌 오셨습니까? 이 생원이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대에서 빌린 것 있잖아요. 이자가 쌓였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호 영감의 얼굴이 더 굳었다. 그건 이미 갚은 것이오. 이 생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영감님, 갚으셨다고요? 제가 가진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없구먼요. 자자, 여기 보시면. 그러더니 종이를 펼쳐 내밀었다. 경호 영감이 그것을 보며 손이 떨렸다. 마침 그때 옥순이 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다. 손님 오셨으니 차 한 잔 올리려고요. 이 생원이 새 머느리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 집 머느리요. 들으니까 장터에서 남이 버린 고물을 주워다 날랐다고요. 최씨택 처지에 맞는 머느리여던네. 마당 밖에서 지나가던 이웃 안악 한둘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 생원의 목소리가 꽤 컸던 탓이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채무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수는 차 사발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이 생원이 내민 종이를 힐끗 꼬았다. 그 순간이었다. 옥순의 눈이 멈추었다. 종이 한쪽 구석에 작은 낙관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옥순의 눈이 빠르게 종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었다. 여기요. 전액 수령. 받을 돈을 모두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이 생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요? 머느리가. 옥순이 종이를 집어 조심스레 펼쳐 들며 말했다. 그리고 이 날짜요. 옥순이 고개를 들어 경호 영감을 보았다. 아버님이 이 벼루를 파셨다는 그 흉년 가을 날짜와 같구만요. 경호 영감이 멈추었다. 옥순이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가 벼루를 들고 나왔다. 귀가 깨진 그 남포석 벼루, 벼루 밑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종이 낙관 옆에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다. 이 낙관은 벼루 밑에 새겨진 글씨와 회기 같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제가 봐도 같은 손에서 나온 글씨예요. 이 종이는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닌가요? 갚았다는 증서로. 마루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추었다. 이 생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전액 수령이라고 적혀 있고 날짜도 있고 아버님 낙관이 찍혀 있는데요. 그때 살인문 밖에서 돌쇠 어멈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원날이 그럼 갚은 빚을 또 받으러 오신 겁니까? 마당 밖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중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다. 나도 그날 기억하오. 경호 영감이 벼루를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러 갔지. 그날 밤 최씨 부인이 울지도 못하고 마당에 앉아있던 것도 내가 봤어. 이 생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치원이 이 생원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생원 어른, 이 종이는 저희 집에서 보관했어야 할 증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른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생원이 벌떡 일어서며 소매를 털었다. 이 집 며느리 말 참 잘하는구먼. 뭐 착각이 있었나 보지.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살인문을 빠져나갔다. 마당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마당 밖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씨 집 며느리가 증서를 알아봤다고
물 좌판에서 주워온 벼루가 집안을 구했다고. 경호 영감이 벼루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오래 아무 말이 없었다.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옥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어떻게 알았냐? 옥순이 빈근 웃었다. 아버님이 낙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벼루에 새겼다고. 그게 기억났구만요. 최 씨 부인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몇 번을 그랬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날 저녁 밥상에는 무짰지 말고도 달걀찜 한 그릇이 올라왔다. 옥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최 씨 부인은 괜히 밥그릇만 툭 밀며 말했다. 식구가 큰일 했으면 그 정도는 먹어야지. 옥수는 달걀찜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달걀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그게 이 집 방식이었다. 그날 밤 치원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엉뚱한 사람인 줄 알았어. 옥순이 웃었다.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치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걸 보는 사람이요. 옥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다. 제가 늘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나 봐요. 문 밖을 지나던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제가 늘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밤 옥순의 밥그릇 옆에는 삶은 달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일이 있고 나서 최 씨 부인이 달라졌다. 표가 나지 않게 달라졌다. 여전히 잔소리는 했다. 여전히 밥상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옥순에게 무거운 것을 들게 하지 않았다. 옥순이 물동이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최 씨 부인이 먼저 들고 있었다. 그냥 놔둬. 내가 할게. 그 말투가 달랐다. 전에는 네가 해였는데 이제는 내가 할 게가 됐다. 옥순은 그것을 보았다. 최 씨 부인도 말로는 왼수 같은 며느리라 하면서 밤이면 옥순 몫의 반찬을 더 챙겨두곤 했다. 옥순은 또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바느질을 거들었다. 경우 영감은 필사본을 보다가도 옥순의 엉뚱한 제잘거림에 배를 잡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 집에서는 어느새 옛날보다 웃음이 더 자주 터져나왔다. 동짓날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다. 마당에 첫눈이 얇게 내려앉았다. 최 씨 부인이 처마 끝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런 날이면 어머니가 팥죽을 끓였지. 말을 뱉은 뒤 최 씨 부인은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다. 동짓날이 되었다. 아침부터 바람이 차가웠고 마당에는 첫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최 씨 부인은 허리가 아프다며 방 안에 있었다. 치원은 나무하러 나갔다. 옥수는 전날 장터에서 팥을 한 대박 사다 놓았다. 최 씨 부인 몰래 산 것이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서 아끼면 안 됐다. 팥을 물에 불리고 솥에 올려 오래 삶았다. 팥이 무르게 익으면 쌀을 넣고 저었다.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 밖으로 새어나왔다. 경호 영감이 코를 킴킴거리며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오늘 팥죽이냐? 아버님, 동짓날이잖아요. 경호 영감이 빙근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옥수는 팥죽을 푹 끓여 사발에 담았다. 경호 영감 것, 치원 것, 그리고 최 씨 부인 것. 최 씨 부인 것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담았다.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보자기로 감싸두었다. 옥순이 최 씨 부인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동짓날이라 팥죽 끓였구만요. 드셔요. 방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다. 옥순이 다시 두드렸다. 어머님, 잠시 뒤 방문이 열렸다. 최 씨 부인이 나왔다. 옥순이 팥죽 사발을 내밀었다. 최 씨 부인은 그 사발을 받아들었다. 한참 내려다보더니 한 숟갈을 떴다. 입에 넣고 잠깐 있었다. 그러더니 사발을 옥순에게 되돌려 주었다. 국물이 너무 묽다. 그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옥순은 그 사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국물이 묽다. 경호 영감이 옥순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한 숟갈은 먹었잖냐. 옥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경호 영감이 빙근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밥상을 치우러 최 씨 부인 방문 앞에 갔을 때였다. 팥죽 사발이 깨끗이 비어 있었다.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옥수는 그 사발을 들고 나오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웃음이 먼저 나왔다. 헤헤, 국물이 묽기도 하셨어.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팥죽 맛이 어디서 났는지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것과 어쩌면 그리 비슷한지. 최 씨 부인은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생각했다. 비녀를 팔던 날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팥죽을 끓이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때 이후로 팥죽을 끓인 적이 없었다. 뒷모습이 떠오를까 봐서였다. 오늘 처음으로 그 뒷모습이 떠올랐는데 아프지 않았다. 그냥 그리웠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돌쇠 어멈이 담장 너머로 물었다. 어제 팥죽 냄새가 나던데 누가 끓였소? 최 씨 부인은 무심한 척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끓였어. 말을 뱉고 나서 최 씨 부인이 먼저 멈칫했다. 우리 며느리.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낯설었다. 옥수는 부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은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아직은.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옥순의 낯빛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얼굴이 전보다 밝아졌다. 입맛이 부쩍 당기는 것 같았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이었다. 옥순이 밥상 앞에 앉아 밥을 2그릇 비워냈다. 3번째 그릇을 채우려는 참에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얼굴을 싸쥐고 토해버린 것이다. 경호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아니, 그러게 밥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더라니. 옥순이 부엌 문 틈에 기대어 얼굴을 벌겋게 달아올린 채 뭔가 말하려는 순간 최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최 씨 부인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막덕 어멈을 데리고 돌아왔다. 막덕 어멈은 이 고을에서 아이 받는 일로 50년 경험을 가진 산파였다. 막덕 어멈이 옥순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얼굴빛을 살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기운이 예사롭지 않네. 얼굴빛도 밝았고 입맛도 부쩍 당긴다 했지. 막덕 어멈이 환하게 웃었다. 허허, 의원 부를 것도 없겠구먼. 이건 탈이 아니여 복이여 복. 축하하구만. 새댕아기 가졌어. 치원이 그 말을 들은 것은 살인문 밖에서였다. 나무하러 가려다 막덕 어멈 목소리가 들려
멈춰선 것이었다. 치원은 손에 쥔 지게를 그대로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방 안에서 최 씨 부인이 옥순의 손을 잡았다. 늘 투덜대던 얼굴 대신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손을 잡으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에구,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구먼. 내가 괜히 잔소리만 했네. 말이 나오자마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옥순이 훌쩍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 처음에 이 집에 온 건 사실 무서웠어요. 최 씨 부인이 멈칫했다. 무서웠다고. 옥순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네, 근데 어머니가 써놓은 편지에 독한 사람은 없고 상처받은 사람만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상처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최 씨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찾았냐? 응, 찾았어요.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임신이 확인된 뒤로 최 씨 부인이 달라졌다. 옥순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어느새 최 씨 부인이 먼저 들고 있었다.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반 하나, 조기 한 토막. 이 집에서 이런 것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다. 옥순이 감사하다고 말하려 하면 최 씨 부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듯 딴 곳을 보았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작은 천조각들이었다. 옥순이 가까이 가서 보니 아기 베네쩌고리였다. 옥순이 조용히 옆에 앉았다. 실 껴드릴게요. 최 씨 부인이 잠깐 멈추더니 바늘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다. 경호 영감이 방문을 열고 마루를 내다보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문을 다시 닫았다. 한참을 말없이 바느질하다가 최 씨 부인이 물었다. 이름은 생각해봤어. 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이요. 어머님은요. 최 씨 부인이 잠깐 손을 멈추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딸이면 소담이, 소담이요. 탐스럽고 예쁘다는 뜻이야. 옥순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소담. 전 소담이가 좋아요. 최 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날 밤 경호 영감이 말했다. 딸이면 소담이라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제일 좋지. 출산을 며칠 앞둔 밤이었다. 옥순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아이가 저처럼 엉뚱하게 태어나도 미워하지 마셔요. 최 씨 부인이 버럭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도 너도 멀쩡할 것이다. 말은 거칠었지만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잃는 것이 무서워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여인이었다. 이제는 쌀 한 톤보다 간장 한 방울보다 저 며느리와 아이를 잃는 것이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깨끗한 천을 꺼내 접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물동이를 가득 채워두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치원도 보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알았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막덕 어멈이 달려왔다. 경호 영감은 마당에서 서성였다. 치원은 살인문 앞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막덕어멸 곁을 지켰다. 나가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진통 사이사이에
옥순이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이 손을 꼭 쥐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쥐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차가운 어머니의 손이 그날 밤 따뜻했다. 옥수는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었다. 새벽이 깊어질 무렵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경우 영감이 걸음을 멈추었다. 치원이 살인문에서 손을 뗐다. 막덕 어멈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다. 딸이에요.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옥순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동안볼에 까만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였다. 최 씨 부인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한 번 쓸어주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소담이네. 최 씨 부인이 작게 말했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옥순이 웃으며 말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들어 옥순을 보았다. 고생했어. 그 말이 전부였다. 겸호 영감이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그 광경을 보고 눈을 감았다. 에그,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내가 며느리 복은 크게 얻었구만. 집사람 복은 영 없었어도. 아니, 이 영감탱이가 또 입방정을 떨고 있네. 최 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다. 나 참 웃겨서 원. 허허, 최 씨 부인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소담이, 너는 엄마처럼 엉뚱하지 말고 아버지 닮아 우직하니 자라야 쓰겄다. 그러다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다. 아니, 엄마를 닮아도 돼. 강단 있게 자라면 되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들었다. 치원이 웃었다. 겸호 영감이 웃었다. 옥순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아기 소담이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껌벅였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다. 옥순이 아이를 등에 업고 부엌으로 나왔다. 최 씨 부인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옥순이 옆에 앉으며 불을 조절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그때 옥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의 손이 멈추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 어머니였다. 한 음절 차이였지만 그 울림은 달랐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 조절을 계속했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옥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옥순을 더는 별종 처녀라 부르지 않았다. 눈 밝은 며느리라 불렀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쓸모를 보고 남들이 미워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본 며느리라고.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가장 독한 시어머니도 결국 녹이는 건 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이더라고. 독한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상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조용한 날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만큼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들보 위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아직도 얹혀 있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옥순이 소담이에게도 써줄 편지와 함께